증여는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준 시가가 10억 이상인 물건들은, 부동산은 2군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아. 자, 변호사님, 요즘 뭐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어떤 증여의 감정 평가를 할 때 좀 유의 깊게 보셔서 평가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이미 증여를 결심하고 이 가격에 이제 혹시 감정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증여의 의사결정을 할 때부터 사실은 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가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랑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의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점이라면 이제 사실 감정평가사로서 무조건 의뢰 들어오는 거, 이게 무조건 평가가 나가야지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만 고려하면은 사실 이제 자문이 될 수 없고요. 이제 지금 증여하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증여를 하신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감정이,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유의 깊게 보는 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감정을 하려면 보통은 이제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거든요. 비싼 아파트를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아파트와 이제 동일한 비슷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 물건의 거래 사례가, 그 거래가 낮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가 있는 걸 기준으로 비교해서 이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교거래 사례법 뭐 이런 거죠? 네, 거래 사례 음, 비교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되게 낮게 거래된 이상치를 기준으로 그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런 근데 사례만 있다면? 네, 그게 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든지, 음.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뭐 그런 증거만 없으면 사실은 당사자들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우리가 그게 이제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에 비해서는 낮게 찍힐 수도 있지만 그게 그다음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이상 거래라고 보기에는, 이 의심은 할 수 있지만 평가사로서 그걸 배제할 이유가 없으면 충분히 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는 저가에 이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높게 증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매매를 이제 앞두고 있으시다든지 이럴 때는 굳이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위로도 이상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래라는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다 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어떤 거래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버퍼가 조금 존재하긴 하는군요. 네. 음. 물론 이제 저희가 공인된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감정평가사로서 이제 재량의 여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의 여지라는 게 있어서 보통 어떤 사례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사례와 본건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잖아요. 사례는 1층 사례인데 내 물건은 7층 사례다. 그러면 이 차이를 한 3% 정도의 가격 차이만 두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한 5%는 차이가 나야지, 7%는 나야지, 이렇게 보시는 부분, 판단의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평가사에 따라서. 네. 자, 그럼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증여를 고민한다라고 했을 때 좀 증여를 할 유리한 어떤 타이밍, 뭐 시기 이런 게 좀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네. 음. 왜냐하면 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멀리 보면 사실 시계열을 되게 길게 놓고 보면은, 저희 이제 회계사 세무사님들, 자산가 분들을 절세 방안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증여는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이 60대, 70대고, 그다음에 요즘 평균 수명이 90,
100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크게 조금씩 증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일 부동산 가격이 쌀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있는데 이렇게 등락이 있을 때 아래로 간 이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 판단은 누구도 100%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동네의 분위기나 부동산 전체 시장,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큰 건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약간 침체되고 하락한 상황이다 하시면 과감하게 증여를 실행을 하시는 게 좋으신 거죠. 자, 보통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을 때 뭐 한 군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혹시 몇 군데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게 좀 유리한가요? 어떤 게 나아요? 감정평가는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세 군데 받을 필요 없이 한 군데만 받으면 되는데요. 기준 시가가 10억 이상인 물건들은 부동산은 두 군데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아, 기준 시가 10억 원 이상? 네. 두 군데 이상이지만 세 군데 받을 필요는 없고 두 군데를 받아서 그 평균 가격으로 그 감정가의 시가를 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평가를 만약에 의뢰를 해서 이제 증명서까지 받는데 비용은 한 어느 정도 고민하면 될까요? 보통 10억당 1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더 저렴해지는, 낮아지는 그렇게 이제 수수료 체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억당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셔서 아파트가 뭐 20억, 30억 아니면 요즘에는 부부 간에 증여 6억 한도로 비과세 한도로 또 예. 많이 하세요. 네, 그게 이제 종부세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6억이면 음. 사실 100만 원 안 들죠. 네, 그런 정도의 수수료를 예상하시고 이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매라든지 증여일 때는 이런 감정평가가 필수인 거죠. 이게 뭐 네.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하고서 가격을 정해야지만 뭐 뒤탈이 없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 당연히 가격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특정 지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추후에 이제 감정 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마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예 기준 시가로 안 되는데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뭐 임야 뭐 이런 것들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기준 시가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추후에 이제 법적으로 세무서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세무서에서 단독으로 감정을 해서 추후에 상속 증여세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보통 시가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가평가를 좀 하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뭐 감정평가할 땐 뭐 평가사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제 감정평가사분들이 4-5천 명 되시거든요. 4-5천 명. 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이제 그 사람이 만나서 얼굴 보면서 상담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 감정평가사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음식점 검색하듯이 뭔가 감정평가 법인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평가사랑 의논하시면 제일 좋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꼭 그 원래 자문받던 세무사님 혹은 이런 이제 양도나 절세 증여와 증여에 특화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은 혹시 뭐 이런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원한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평가가 절세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감정평가를 받는 것 자체로만 절세가 되진 않겠지만 감정평가를 적절한 시기에 또 이왕이면 자산을 추후에 뭐 처분할 계획이 없고 그냥 증여 목적으로만 하신다고 하시면 그 과정에서 저가로 감정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 네.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각각의 자산 유형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른 어떤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요? 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방식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나 이제 그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하는 그런 집합 건물들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라든지 토지는 많이들 또 알고 계시는데 공시지가 기준법 이 원칙이고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가 시가는 아니다 보니까 시가가 공시지가의 한 2배 되는구나, 3배 되는구나 이런 보정치들을 저희가 구해서 곱해주면서 이제 시가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보통 보정치 몇 배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땅값이 비쌌던 지역일수록 보정치를 저희가 이제 그 밖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시가와의 괴리. 비싼 지역일수록 그게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 지역은 이 안쪽입니다. 공시지가에서 한 1.5배에서 2배 이렇게 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기권으로 나가면 서울보다 다양한 지역과 지목 있잖아요. 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면 우리 대지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면 대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그다음에 전답 같은 경우에는 뭐 3에서 4, 임야는 이제 훨씬 높고 더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어떤 지역은 제가 강원도에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가 10배 정도? 그래서 10배요? 네. 와, 제주도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는 20배도 20배요? 네. 대단하네요. 이렇게 임야 어디 산골짜기 임야인데 사유지여서 개인 소유로 돼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는데 우리 공시지가는 과세 목적으로 이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도 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인데 그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그런 비율들이 높게 되면 그 재산세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또 형평에 어긋나는 당장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가 똑같이 이제 과세를 한다는 게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고 외진 곳에 있는 토지일수록 시가와의 괴리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평가해서 합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건물은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원가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그 가격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도 가격 파악이 사실은 쉽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가 그만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뭐 전답, 임야, 그다음에 상가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상가나 이렇게 단독주택, 뭐 다른 기타 물건들로 갈수록 개별성이 되게 커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생각할 것도 더 많고 판단할 것도 더 많고 그다음에 재량의 여지도 왜냐면 판단 사항이 많아지니까 평가사에 따라서 어떤 범위는 있겠지만 그 가격의 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이제 어떤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사의 판단하는 가격이 더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물건들이 이제 재량의 여지가 큰 부분으로 갔을 때 그럴 때가 이제 감정의 효과가 더 있다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만약에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개별 감정평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단독주택인데, 토지를 만약에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비싼 토지의 평당 가격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중간치,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의 편차는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보세요? 네. 너무 편차가 많아서 네. 네. 예전에 제가 그 세운지구 거기 인제 평가 업무로 이렇게 다닐 때는 종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종로의 대로변 음, 지금은 더 인제 번성한 데가 많지만 전통적으로 거기가 인제 CBD. 메인 크림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통은 평당 1억 얘기가 제가 어릴 때 이야기가 아니라 평가사 된 뒤의 네네네. 이야기니까 한 10년 전 10년 전에 이야기거든요. 평당 1억이었다. 평당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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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한 2, 3억 되겠네요. 네. 그거 2-3억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세운상가 있는 쪽이 종강역 쪽은 아니어서 거기 종강역 쪽이 인제 그 당시에도 더 비쌌을 거고 지금도 더 비싸고 거기에 인제 다 오피스들이 새로 신축이 되면서 종강역부터 광화문까지 인제 CBD로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 그 메인 대로에 접한 토지는
굉장히 비싸겠죠. 6억, 음. 7억 이상 6억, 할 7억이요? 것으로 평당? 보이고, 네, 그다음에 강남에 이제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뭐 테헤란로 삼성역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여의도에 있는 이제 큰 도로에 접한 토지들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평당 6억, 7억 이제 뭐 10억도 가겠죠. 이제 그런 토지들이 있고 주거 용지는요? 주거 용지 같은 네네. 경우에는 아파트 용지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은 아파트 위에 전유 면적 기준으로도 평당 2억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땅으로 따지면 사실 더 어마무시한 더 거죠. 어마무시한 네.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지 한 평당으로 맞아요. 따지면. 근데 그런 데가 이제 강남에 강남 3구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곡동, 대치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 부지 한 평과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평가를 구로구 궁동에 있는 아, 궁동. 네, 네네. 거기가 이제 부천 바로 옆이어서 정말 최외곽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쪽에는 땅이 한 평에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평당 2, 3천? 네, 그래서 네. 생각보다 비싸네요. 네, 서울 시내에 평당 2천만 원 이하 땅은 없다고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단독 건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단독적인 또 그 소유자가 뭐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 때문에 단독 평수가 크겠지만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의 부지로서의 비교를 하자면 외곽 지역과 서울 중심지의 차이가 수십 배 이렇게 수십 난다고 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궁동이 벌써 땅값이 평당 2, 3천이 된단 말이죠. 그럼 약간 그 서울에 조금 완전히 강남 3구가 아닌 이런 지역은 꽤 그래도 되겠네요. 1억까지는 아니어도. 네. 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음. 부지라고 하면은 음.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우리 보통은 서울 시내에서 웬만한 아파트들의 이렇게 가격을 찍어보면 평당 가격이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대지 지분을 따져보면 대지의 가치는 훨씬 크다고 훨씬 보시면 될 크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용적률 250에서 300%를 지으니까 네. 이게 왜냐면 그 어떤 아파트의 순수 그 가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그냥 서울에 땅이 6, 7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33평 아파트에 그냥 대지 지분만 하더라도 한 7, 8억 정도는 일단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33평을 짓는 어떤 뭐 건축비 한 600, 700만 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상 원가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억은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타나는 분양가 가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네, 역산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되겠더라고요. 뉴스에서 평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5억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사실 아파트가 지어질 정도의 땅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살기 좋고 그 교통이 편리하고 모여서 그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땅도 많잖아요, 서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충 10억이 나오셨는데 계산이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높은 거죠. 평균보다 높은 토지들이죠. 그래서 15억도 리즈너블한 가격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땅은 그냥 기본적으로 한 7, 8천만 원, 뭐 1억 언더 쪽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땅값이? 네.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10년 전만 해도 사실 타임머신을 맞아요. 타고 돌아가고 싶을 그때는 정도로 6, 7억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불평 맞습니다. 기준으로. 잠실도 10억 원대, 15억 대 저도 아파트 막 34평 아파트를 15억에 14억 9천, 15억 2천만 이런 물건들을 하루에 한 4-5 개 보고 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뭐 그냥 옛날 같죠? 네, 옛날입니다. 네, 뭐 일단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서울 시민이 또 거주하는 데는 조금 애로점이 좀 많은 게 좀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비뿐만 아니고 이런 땅값도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군요. 자, 그 뭐 감정 평가를 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좀 오해를 사시거나 되게 조금 억울한 이런 일을 좀 혹시 경험하신 게 좀 있으세요? 엄청 많죠. 많으세요? 제가 네. 사실
이제 우리가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상액이 발표된 지역은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12월 말에 이제 보상액이 통지가 됐는데 이제 보상이라는 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어딘가를 대규모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기존에 토지나 뭐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수용을 다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다 보상금을 주고 다 일단은 사업 시행자 걸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 인제 그 토지를 인제 반듯하게 아파트 용지도 만들고 뭐 자족 용지도 만들어서 다시 분양을 네. 하는 택지 거잖아요. 개발하는. 예. 네. 그런 지역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릴 때는 사실 거기에 인제 계신 분들은 감정평가사가 뭐야 하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일이 인제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마 저를 싫어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상이 이제 좀 적게 나왔다, 기대보다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쵸. 그죠?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인제 어느 정도의 판단의 여지와 재량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공정한 위치에서 해야 돼서 법적으로 제가 아무 가격이나 내거나 그럴 수 없고 근거와 명확한 근거와 그 판단 과정들을 다 서술한 감정평가서를 인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낼 수 있는 최선의 가격과 인제 업무를 한 건데 본인 거의 재산을 얼마다라고 숫자로 찍혀서 받으시는 분들은 열의 아홉은 억울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본인들이 일군 그러니까 그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이거를 그냥 시가 받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많이 접하시는 게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희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종전 자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후 자산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라면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도출되는 비례율 해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감정평가가 종료가 되고 각 개인마다 본인 건 얼마다 종전자산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 뭐 아파트의 가격을 저희가 한꺼번에 평가해서 누구는 얼마다 누구는 얼마다 이렇게 가격을 내드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거니까 그게 너무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가보다 낮게 나와서 이제 불만이신 경우가 많고 이의 신청을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 자산은 절대적인 가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라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하고 이게 비례율이라는 게 네,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다 같이 다 같이 2억을 하건 다 같이 평균이 4억이 되건 다 같이 움직이면 사실은 비례율도 변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인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가격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보면은 그 감정 평가를 진행할 때 정도의 단계면 이미 뭐 수년간 뭐 추진 단계부터 조합 설립 단계 뭐 해서 그 구역의 사업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100% 반영하냐에 또 문제도 있고 또 인제 거래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는 인제 완료가 된 물건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승기에는 어떻게 해도 낮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종전자산 가격이 딱 통보가 되면 인제 전체적인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않는 조합원분들은 "내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사님, 우리가 감정 평가를 이런 절세 수단으로 만약에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려 볼게요. 아, 네. 감정 평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재량과 뭐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어떤 감정사가 평가했을 때는 10억이고 어떤 평가사 평가했을 때는 5억이고 이러면은 제도의 의미가 없는 거고 그 근거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감정 평가사가 낼 수 있는 가격의 범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사한테 무리한 가격으로 같이 인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무리한 가격으로 평가를
그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사실은 그 감정 시가가 부인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도 시가 불인정 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네. 그 사실 불인정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시가 평가를 못 하거든요. 영업 국세청제도. 정지나 비슷한 거네요. 네, 그래도 어. 다른 업무들은 할 수가 있고 음. 이제 다른 잘못이 없다면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걸 그렇게 무리한 감정을 진행한 본인들이 이제 가산세라든지 나중에 추후에 그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여 상속 이럴 때는 특히나 이제 어떤 범위 내에서 무리한 시가로 진행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좀 리저너블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니까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 빌라는 대지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러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로서 사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